자, 3월 28일 이제 자바 웹 프로그래밍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는 이제 웹사이트 개발 환경 처음으로 이제 구성해서 그 웹사이트 가동 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네트워크 이론 설명해서 강의실에 계신 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웹서버 열어서 상호 접속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 페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냥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인데 만약에 이걸 진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페이지를 다 따로 만든다고 치자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은 페이지마다 바뀌는데 상단 부분은 안 바뀌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 보면은 페이지의 모양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치면요, 일부러 테두리는 조금 진하게 그렸고, 여기 상단 하고 하단, 이거는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안 바뀌어요.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통 헤더라고 부르고 이쪽을 푸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여기가 이제 고정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인 상태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었다고 쳐요. 보통 웹사이트가 50페이지 정도 하니까. 다 만들었어. 근데 사장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로고 좀 이상한데 로고 좀 바꿔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럼 몇 번 작업해야 돼요, 이제. 여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50개의 페이지를 다 열어서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50개가 있는데 여기 위에랑 아래는 똑같아. 근데 사장님이 사이트 로고가 마음에 안 든대. 한 페이지만 고칠 거야? 다 고쳐야지. 그럼 이제 욕 나오는 거죠. 그래서 HTML로 작업할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저걸 다 작업해야 돼요. 근데 웹 프로그래밍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상단 부분만 별도의 페이지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header.jsp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하단 부분만 따로 분리합니다. footer.jsp. 여러분들 자바 할 때 왜 임포트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 header.jsp를 불러다가 여기에 착 장착을 시키고요. 얘도 불러다가 착 장착을 시키고 나는 가운데 부분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개를 만들면 50개가 전부 header.jsp와 footer.jsp를 불러다가 장착한 거니까 아까처럼 사이트 로고로 수정할 때는 이 파일 하나만 수정하면 50번의 수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웹페이지 삽입 기법을 include라고 해요. HTML은 못해요. 웹 프로그래밍 관여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HTML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날로 HTML 다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퍼블리싱 하는 거죠. 요즘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걸 하드코어로 다 하던데, 이제 제가 한창 개발할 때 퍼블리싱 하시던 분들은 본인들도 50번 작업하기 싫으니까 개발자들한테 물어서 이런 구문들을 자기네가 익혀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발자들한테 웹서버 환경 좀 세팅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HTML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어저께 이력서 같은 거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물어 가면서 지들이 포문도 뭔지도 모르고 포문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안에 내용들을 딱딱딱 세팅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반복문하면서 하고 싶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지들이 배열을 알아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 퍼블리셔들은요, 뭔지도 모르면서 웬만한 반복문하고 배열 핸들링은 거의 다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구문을 통째로 외웠었어요. 근데 요즘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공부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퍼블리싱을 하면서 프로그램 코드를 깨작깨작거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개발자들한테 막 무시받는 게 이제 서러워서 에이 더럽게 치해서 내가 그냥 해버린다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찐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형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하고요. 잘해요, 그 사람들. 자, include입니다. include를 활용한 페이지 모듈화예요. 자, 어떤 이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웹페이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상단하고 하단, 그리고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include 폴더,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든 거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include before.jsp에서 페이지 만들고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타이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CSS 코드인데, 요거는 우리 아직 진도 안 나간 거니까 완성 코드 따로 한 번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세요. 아직 진도 안 나간 부분은 그렇게 대체할게요. 자, 사이트 상단 영역, 사이트 하단 영역, 그리고 본문 영역,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다 작업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지금 여기는 요 상단 영역에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시키고 글자 크기 18픽셀, 그 다음에 탑 배경 색깔을 노란색, 높이 100. 메인 영역은 점 메인이라는 게 클래스 속성이에요. 배경 색깔 회색, 높이 400. 그 다음에 하단 보통 영역에 배경 색깔 핑크, 높이 80. 적당히 배경 색깔하고 각 영역별로 높이 값만 잡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CSS 코드는 영역은 확실히 잡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특별한 점이 없는 보통의 웹페이지 구조예요. 페이지 만들 때 영역을 이런 식으로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눠놓고 각 영역별로 이제 따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include before.jsp예요. 이런 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칠 때 동일한 구조로 갖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구현할 때 여기서 만약에 상단 타이틀 영역이나 하단 영역에서 수정이 발생했다. 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 페이지 수만큼 수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조립하기 위해서 include 파일이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여기다가 JSP 파일 경로를 명시합니다. 페이지의 특정 영역을 모듈화해서 참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nclude 페이지 지시자는 이 소스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동작을 해요. HTML 코드를 복붙한 것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UI 코드를 재사용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INC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요. 웹앱 폴더 밑에 INC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head.jsp를 넣어요.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따로 적용해 놓는 거예요. HTML 완전체의 일부를 아까 include before.jsp 만들려고 했죠. 그거 만들어 놓고 잘 나오면 거기에서 헤드 태그 안에 있는 것만 따로 파일로 뺀 거예요. 그리고 inc 폴더 밑에 탑.jsp 상단 영역, inc 밑에 bottom.jsp 하단 영역. 아까 페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이렇게 요 부분 영역의 HTML 소스 코드만 별도의 파일로 뺀 거고요. 요 부분 영역의 소스 파일만 별도의 파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탑.jsp, 얘가 bottom.jsp. 멀쩡한 파일을 쪼개서 부분별로 따로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단원 안에 include after.jsp입니다. 아까 파일을 헤드, 탑, 보톰 나눠놨죠? 그럼 이 파일을 include 구문으로 이렇게 파일의 경로를 명시하시면 돼요. 슬래시부터 시작하면은 웹 앱 폴더 있죠? 요 안에서부터 찾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 inc 밑에 head.jsp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의 소스를 여기에 복붙한 것처럼 동작을 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페이지를 50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만 코딩을 매번 바꾸면 요거는 내가 재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매번 참조해서 쓰는 거니까. 실제로 실행하면은 해당 소스 파일이 이렇게 요 자리에 와서 붙은 것처럼 동작을 해요. 실제로 복붙이 된다가 아니라 복붙된 것처럼이에요. 원본 소스가 이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원본 소스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모든 페이지가 헤드, 탑, 보톰을 참조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만 수정하면 모든 페이지의 수정이 다 반영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잔은 더 볼까? 요건 좀 너무 간단한데? 자, 한 잔은 더 봅시다. 요거까지는 간단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설명 10분밖에 안 했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서는 사용을 못했던 롬복을 불러올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웹 컨텐트 폴더가 경로가 웹 앱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이클립스 최신 버전부터 바뀌어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src 밑에 뭐 메인 밑에 웹 앱스 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폴더의 이름과 위치만 바뀐 거지 이 폴더 안이 웹사이트 웹에 노출되는 영역이다 라는 거는 변한 게 없는 거고 메타 INF랑 웹 INF는 지금으로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src 밑에 자바 리소스 밑에 src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클립스 한번 켜볼게요. 폴더 구조가 조금 다르니까. 자, 이클립스 가동 중입니다. 이클립스가 쪼까 느리네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클립스만 실행해서 아마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줌에다가 화면 녹화에다가 판서 프로그램 별걸 다 띄워놓고 수업하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노트북으로 수업할까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도 해요. 어느 날 열받으면 화면은 이제 맥으로 나올 거예요. HTML 스터디는 어제 샘플로 만든 거고 자, 웹앱 폴더 밑에 2번 include와 inc 파일을 놨어요. 자, 탑.jsp, head.jsp, bottom.jsp 이렇게 파일을 쪼개면 그 원리가 include after죠. 얘가 동작 원리가 이거예요. 자, 탑 헤드 폴더 밑에 inc 밑에 head.jsp를 include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head.jsp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동작할 때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이 자리에 이렇게 복붙한 것처럼 동작을 한다고요. 탑.jsp 여기니까 여기다 복붙하겠구나. 그리고 bottom.jsp도 이 내용을 여기다가 복붙한 것처럼 동작한다고요. 그리고 head.jsp도 이 코드 내용을 여기다가 복붙한 것처럼 동작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동작할 때는. 그렇다고 소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는 완전체를 먼저 하나 작업을 해놓고 이거를 부분 뜯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물론 원리 설명할 겸 해서요.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요, 여기 보면은 자바 리소스 안에 src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건 우리도 똑같이 있거든요. 자바 리소스 안에 src. 그 밑에 보면 메인 밑에 자바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클립스에서 나오는 요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라고 하는 이 경로랑 밑에 폴더 트리에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가 같은 폴더예요. 이게 같은 폴더라는 거 꼭 유념하세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여기도 보일 거예요. 그냥 같은 폴더를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new 밑에 클래스를 하나 추가했다. 자바 쪽에 헬로 월드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여기 src 밑에 넣을게요. 자,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밑에 디폴트 패키지 만들면서 익숙한 형태로 들어갔죠. 그쵸? 그러면 요 밑에 그 파일이 또 있어요. 같은 폴더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폴더 트리에서 자바를 지워볼게요. 그럼 위에 src도 같이 지워질 거예요. 또 같이 지워지죠? 근데 여기는 반영이 바로 안 되네. 리프레시 한번 시켜야죠. 이클립스가 툴이 약간 좀 덜 떨어진 면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웹개발 쪽에서는.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서 새로 고침 한번 시켜야 되는. 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src 폴더 안에서 자바 소스, 빈즈나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었던 헬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패키지 만들어서 세팅해 놓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면 요 lib라는 폴더에다가 그냥 때려 박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르 파일 안 받고 메이븐에서 그 의존성 관리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환에서는 여기에다 자르 파일 집어넣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패키지도 src 밑에 new 밑에 패키지에서 study.helloapp.model이라고 만들어라. 그리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추가해라. 테이블이야 클래스를 추가해라. 해서 이렇게 클래스 멤버 변수를 정의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getSetter toString은 아직 추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롬복 세팅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줘. 요 화면 전에 해봤었죠. 이클립스 다들 새로 깔았으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롬복 자르 파일 다운받아서 이클립스 연결해 주는 거. 자, 더블 클릭했을 때 자르 파일이 아니라 그 자르 파일이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압축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그 자르 파일이 다운받은 폴더에서 cmd 누르면은 명령 프롬프트 뜨잖아요. 비슷한 방법이 폴더 빈 곳에서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라는 게 떠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랑 비슷하네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뜬 다음에 여기서 자바 자르 롬복.jar 이것도 전에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설치가 되고 나면은 프로젝트에 롬복.jar 추가하고 exit and start your ID. 당신의 아이디를 종료한 다음에 시작해라. 그리고 리빌드 올 프로젝트 다시 빌드해라. 세 가지 지시사항이 나와요. 이대로 하라는 거지. 일단 설치 프로그램 종료하고, 자, 프로젝트 리빌드 하는 거는 프로젝트 메뉴 밑에 클린이라는 거 누르시면은 모든 컴파일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자르 파일을 여기에다 그냥 집어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집어넣지 말고요. 자,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거 설명 놓쳐서 교환대로 하지 말고요. 여기다 넣지 말고요. 메이븐 세팅하자고요. 그냥
메이븐 세팅 어떻게 했어요? 자바랑 똑같아요. 프로젝트 메뉴 우클릭해서 콘피귤러 밑에 컨버트 투 메이븐 프로젝트, 여기 나오는 게 간단하게 finish 하면은 폼.xml 생기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얘가 이제 메이븐 관련된 거 보고 다운받네. 여기 밑에다가 이제 디펜던시즈 추가하고 그 메이븐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자르 파일 정보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롬북 정보 넣으시라고요. 이미 여러 번 했잖아요. 자, 롬북에서 쓰는 게요, 클래스 이름 위에 골뱅이 투스트링이라고 하면 투스트링 메서드를 자동으로 넣는 거예요. 골뱅이 게터, 골뱅이 세터, 용도 알겠죠? 골뱅이 no args 컨스트럭처,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 만들어라. 골뱅이 all args 컨스트럭처, 모든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라. 골뱅이 데이터는 이거 싹 다 해라.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거 다 건너뛰고 골뱅이 데이터만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롬복 데이터 임포트하고 골뱅이 데이터, 골뱅이 DA까지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임포트 문도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는 이클립스 기능을 10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 자바소스니까. 자바소스에서는 이클립스 기능이 막 동작하는데 JS 파일은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80% 이상 자기 실력으로 코딩해야 돼요. 웹파일은 이클립스가 제대로 동작 안 할 겁니다. 이 웹소스에서 하고 싶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일일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올리면 자동으로 나오거나 단축키로 임포트 한 번에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클래스 입력, 그 클래스 이름을 몇 글자 치면은, 자, 여기서 JSP 소스에서 제가 여기 디파트먼트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볼게요. 패키지부터 넣고 study.helloWeb.model 이라고 패키지 추가하고 여기에 클래스 넣겠습니다. 디파트먼트 private int dpiano private string dname private string log. 자, 게터에서 투스트링 일단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웹소스에서 웹소스 아무거나 갖고 할게요. 여기서 안 나와요. 이클립스는 몇 글자쯤 벌써 촥 나오잖아. 안 나온다고. 자기 실력껏 코딩 해야 된다고요. 정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게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는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자바에서도 몇 글자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얘를 다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보통 점 찍으면 잘 알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걔를 다시 부르는 게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JSP에서 그걸 불러야겠다 싶으면은 무조건 한두 글자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면 임포트가 생겨요. 위에. 근데 임포트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부분이 아니죠. 임포트 구문도 바뀝니다. 페이지 임포트 이퀄한 다음에 패키지와 클래스 이름을, 특이사항은 여기서 지금 쌍따옴표로 감쌌다는 거야. 문자열이라는 거죠. 잘못 입력하면은 이클립스가 여기 빨간 줄 못 잡아줘요. 문자열이니까. 실행하기 전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 맞는지 틀린지 자기 눈으로 봐서 잡아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앞으로는 툴이 해주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100% 자기 실력껏 코딩이에요. 이제 앞에 거 내용이 정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티날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니까 JSP 파일 작성하면서 컨트롤 스페이스 계속 누르면 강제로 띄울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툴이 제대로 해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기능을 그 객체 선언식마다 가급적이면 쓰세요. 요 골뱅이 페이지 붙은 것들끼리는 순서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임포트 문이 맨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임포트를 여기다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가거든요. 근데 이클립스로 추가하면은 맨날 임포트가 위에 들어가요. 근데 골뱅이 페이지 붙은 애들끼리는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찝찝하면 저처럼 정리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롬복을 세팅하면은 멤버 변수만 선언한 것만으로도 게터 세터 투 스트링이 자동으로 생기죠. 자, 그래서 3번 유징 자바 폴더 만들고 빈즈.jsp에서 직접 만든 빈즈, 그리고 빈즈 객체 생성, 그리고 세터로 멤버 변수의 값 세팅하고 게터로 출력하고 투스트링으로 한 번에도 출력해보고 해서 JSP 파일과 자바 파일이 연계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모든 헬퍼라던가 마이바티스 서비스 같은 것들을 JSP에서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까지만 듣고 본인이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앞으로 이후 수업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 다거든. 만약에 롬복을 설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빨간색이 나면 롬복 라이브러리가 이클립스에 제대로 설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롬복 라이브러리 재설치하고 이 지시사항들을 다시 수행하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원인이 반드시 이거일 거란 건 아니에요. 본인이 소스코드 오타나 쓸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타나 쓸 리가 없어 하면서 바로 요거부터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 코드들부터 점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는 에러 나면은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요. 이제는. 근데 이 에러 메시지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JSP랑 스프링부터 들어가면은 순수 자바에서는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내가 원인을 파악하는 게 거의 8, 90% 이상 가능했는데, JSP부터는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메시지 보고 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진짜 경험과 노하우를 다 끌어모아서. 근데 만약에 아직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트레이닝이 덜 됐다라고 하면 그런 감도 없겠죠, 지금.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직은 안 늦었으니까 앞에 거 시간 있을 때 얼른 부족하면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 늦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부족한 거 메꾼다. 늦어요. 아직은 안 늦었어요. 자, 여기 그 에러 메시지가 The method set deptno is undefined for the type department. 디파트먼트 타입을 위한 그 set deptno라는 메서드가 is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 분명히 롬복을 넣는데도 getter setter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면은 리빌드가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웹 개발을 위한 기본 세팅 과정이 끝납니다. 진짜 웹의 원리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웹 프로그래밍은.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2시 반이고요. 3시까지 실습,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이따 봅시다. 그 단톡방에 이미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헬로 웹 프로젝트에서 모든 파일이 완성됐을 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혹시 교환 보다가 파일 어디다 만드는지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요거 보고 생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제는 실행 화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퀴즈가 나와 있는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정답을 클릭을 하면 선택한 값은 100이고 정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200. 선택한 값은 200이고 정답이 아니다. 300일 때는 선택한 값 300이고 정답이다. 선택한 값은 400이고 정답이 아니다. 500. 자, 100부터 다시 페이지 소스 보기. 그 다음에 200. 마찬가지로 페이지 소스 보기. 300까지만 합시다. 300 페이지 소스 보기. 하나, 둘, 세 개죠. 자, 이거를 HTML로 코딩을 했다라고 친다면 물리적으로 HTML 소스 파일이 지금 다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이게 HTML이면 파일만 벌써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퍼블리싱 단계에서의 작업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웹 프로그래머는 이거 다 퉁쳐서 단 하나의 파일로 처리가 가능해요. 잘 보면은 여기 표시한 거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변수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이고 이거 아니고 링크를 걸 때 보면요 전부 다 2.jsp로 가요. 2.jsp로 가요. 한 개죠. 전에 URL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URL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그 뒤로는 다 변수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변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JSP 페이지를 하나의 펑션이라고 보세요. 메서드. 그리고 얘네들은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public static void to를 만들면서 AN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앞에 있는 request.getContextText는요, getContextPath는 링크 걸릴 때 URL 보면 앞에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계속 붙어가야 돼요. 자, 여기 링크에서 보면은 요게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을 대체하고 있죠.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 현재 내가 들어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프롬에서 to로 링크 걸 때 그냥 상대 경로라고 하면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냥 2.jsp라고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상대 경로는 충족이 돼요. 아니면 /2.jsp. 상대 경로는 다 똑같아요. 어떤 개념이건. 근데 우리가 이 파일에 대해서 절대 경로를 지정한다라고 치면 이 파일의 컴퓨터상에서의 경로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의 절대 경로는 이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절대 경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웹사이트죠. 웹상에서의 절대 경로는 HTTP부터 시작하는 풀 URL을 뜻합니다. 절대 경로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제 PC에서의 절대 경로냐 온라인상에서의 절대 경로냐에 따라서 시작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한테 절대 경로는 localhost 8080/ hello 웹 밑에 04_get 밑에 2.jsp 이게 절대 경로예요. 근데 절대 경로 같은 경우는 앞에 포트 번호까지 생략해도 돼요. 웹에서. 웹에서의 절대 경로는 이렇게만 해도 절대 경로예요. 사이트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원래 절대 경로의 개념이 하드디스크 제일 꼭대기부터 타고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웹사이트의 제일 꼭대기는 여기부터잖아요. 여기부터 타고 내려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요 첫 번째 폴더는 지금 이클립스에서 JSP 프로젝트 하면은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쵸? 컨텍스트 패스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get 컨텍스트 패스는 뭐겠어? 현재 프로젝트 이름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request.get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면은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 거기까지를 리턴해주는 그 예약어예요. 자,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는 U에서 생성하고 쓰는 거죠. 자, 리퀘스트 점 들어갔으니까 얘가 분명히 객체일 텐데 얘 만든 적이 있나요 지금? 만든 적 없는데 쓰고 있죠. JSP는 톰캣 가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5대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들을 JSP 기본 내장 객체라고 불러요. 시작하면서 자동으로 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 여러분들이 안 쓴다고 해도 그 객체는 항상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퀘스트, 그 다음 리스폰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to.jsp 한테 변수를 내가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럼 to.jsp는 이 변수를 받아서 과연 요 전달된 값, 이 전달된 값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과연 정답에 가까운, 정답에 부합하는 링크를 클릭했는지 얘는 판단을 해야겠죠. HTML이 프로그램 로직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JSP가 실행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JSP 소스를 이제 실행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그 소스 파일이 톰캣에 전달되기 위해서 .metadata라는 폴더로 복사가 돼요. JSP 파일이 실행 과정이요.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 안에 보면 .metadata 폴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얘가 자바 클래스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실행 버튼 누르면 JSP 소스 파일은 워크스페이스에 .metadata 폴더로 복사돼서 자바 클래스로 변환. 그래서 어저께 변환된 클래스 한번 보여드렸죠. 이걸 굳이 열어볼 필요는 없어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 하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을게. 나랑 안 해요. 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 말을 증명하려고 보여준 거지. 나도 평소엔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이제 컴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한테 결과를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metadata라는 폴더에서 그 자바 파일로 변환되고 클래스로 컴파일되는 결과물을 지금 파일 검색을 한 거예요. 맥에서 검색한 거예요. 사실 여기 밑에는 공간이 남아서 넣은 거예요. 이 그림은 윈도우로 수업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소스를 한번 보여드렸다고요. 되게 긴 소스여서 중간중간에 중략을 했는데 우리가 만든 HTML 코드가 전부 다 자바의 출력문으로 변환된다. 어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죠. 근데 얘가 자바 소스로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서드에 보면은 java.sublit.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파라미터로 들어오고 있고요. 리스폰스라는 객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몇몇 개의 객체들이 선언되어 있는데 페이지 컨텍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콘피그 아웃이라는 객체가 선언되어 있어요. 중략된 과정에서의 객체들이 할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아웃은 시스템.out이 아니에요. 시스템 클래스에 있는 아웃 객체가 아니라 javax.sublit.jsp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JSP 라이터 클래스의 객체예요. 완전 다른 객체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어쨌건 내가 코딩한 건 꼴랑 이건데 이거 동작시키겠다고 톰캣이 이런 객체들을 자동으로 선언하고 여기서 할당을 해요. 그래서 JSP 페이지가 메서드로 변환되면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객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 사실만 인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요 메서드에 보면 throws 지금 명시돼 있죠. 그쵸? throws가 명시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데가 예외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throws를 명시하면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메서드 안에서는 모든 종류의 트라이 캐치물을 생략해도 돼요. 왜냐면 얘를 호출하는 애가 트라이 캐치를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JSP 페이지는 트라이 캐치를 싹 다 생략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에러 나면 대처가 더 힘들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HTML 코드는 출력문으로 변환된다. 자, 저렇게 JSP 페이지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서블릿으로 변환된과 동시에 통캣에 의해 자동으로 주입되는 객체를 JSP 내장 객체라고 합니다. JSP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 객체들의 기능, 쓰임새와 기능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바 문법은 앞에서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파악하는 거지. 소스 변환 과정은 선언과 할당이 모두 이루어지니까 별도의 생성 과정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쓴 거는 무조건 기능 외워야 돼요. 얘네 메서드는 싹 다 외워야 돼요. 밑에 거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JSP를 되게 고급지게 하는 사람들은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안 써봤어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스프링으로 넘어갔어요. 자, 리퀘스트, 요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만든 JSP 페이지에 접속할 때 나한테 뭔가 전달한다. 요청 보낼 때 쓰는 객체예요. 리스폰스는 응답이에요. 결과를 전송할 때 쓰는 객체고요. 아웃, 출력할 내용을 갖고 있는 출력 스트링 객체. 세션은 하나의 웹브라우저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세션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인데 요 말은 지금 애매할 거예요. 일단 세션은 좀 나중에 따로 단원을 꾸렸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요 세 개에 집중하자고요. 자, 우리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메인 클래스 두 개가 있어요. 메인 메서드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했어요. 이 변수를 여기서 쓸 수 있나? 못 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근데 제가 어저께 하나의 JSP 페이지를 각각 하나의 메인 메서드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JSP 페이지에서 만든 변수가 다른 페이지에서 인식할 수 있을까? 없다고요. 자, from.jsp가 있고 to.jsp가 있는데 여기서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를 to.jsp에서 출력하고 싶어. 될까? 각각 메인 메서드라니까요. 안 되죠. 서로 다른 JSP 페이지 간의 변수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rom.jsp에서 to.jsp로 링크 이동이 발생하면 이 변수를 인식할 수 없게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들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이름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다음 페이지에서 안녕하세요 땡땡땡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페이지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변수를 보내요. 자, URL에 변수의 이름과 값을 포함시키는 거. URL에 물음표 있고 뒤는 다 변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변수의 값이나 사용자의 입력값 이런 것들을 다른 페이지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전송하는 거예요. 변수 값을. 물음표 명시하고 이름 이퀄 값 이름 태우고 두 개 이상이면 end로. 그래서 JSP 페이지로 링크 걸면서 내가 쓰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URL에 물음표하고서 변수 값이 다 노출되는 형태를요, HTTP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 네 가지가 있는데요. get, post, put, delete. 이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웹 개발자가 아닙니다. 일단 get이 나왔어요. get이라 함은 URL에 변수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겟 방식의 데이터 전송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웹페이지 하나를 메서드 하나로 보자 그랬죠. 그러면은 메서드에 전달하는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get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JSP 변수를 get 파라미터로 전달해 볼게요. 일단은 URL에 물음표 찍고 이렇게 직접 값을 때려 박아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자바 변수를 URL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자바의 변수를 HTML 쪽에 출력시키려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0과 175라는 값이 이 자리에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70이 출력되고 이 자리는 175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변수는 웹브라우저에 전달됐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URL에 한글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만약에 한글 값을 보내고 싶다면 java.net.url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고요. 스테이트 메서드입니다. url encoder.encode 라고 하는 메서드에 한글을 줘요. UTF-8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요. 그 결과를 변수에 담은 다음에 얘를 출력하면은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래야만 한글 전송이 돼요. 아닌 상태에선 죽었다 깨도 한글 전송 못하니까 포기하세요. 그래서 get 파라미터는 대부분 한글 전송을 잘 안 해요. 왜냐면 한글을 URL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글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URL의 전체 길이수가 1024바이트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은 잘 안 써요. 자, 변수 값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수 값을 보내면 그 상대방 쪽에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받지도 않는 변수 백날 보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URL의 내용, 즉 요청을 수신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수신할 때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씁니다. 자, 전 페이지에서 페이지 인코딩이 UTF-8이죠. 그리고 받는 페이지도 UTF-8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수 값도 UTF-8 방식으로 받겠다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request.setCharacter encoding UTF-8 파라미터를 처리하기 위한 문자 인코딩 방식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파라미터를 수신하기 전에 딱 1회만 수행하시면 돼요. 근데 페이지마다 다 따로라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페이지 첫 줄에 얘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송된 파라미터를 수신합니다. request.get 파라미터 하면서 파라미터 이름. 아까 URL을 보낼 때 name이라는 이름으로 보냈죠. 그러면 받을 때 여기 name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보세요. 스트링이죠. URL에 포함된 변수를 파라미터로 받을 때 항상 리턴 값은 스트링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수 값을 실어서 보냈다 그래도 인트 타입 보냈잖아요. 받을 땐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받은 값을 갖고 숫자 값으로 바꿔야 된다면 integer.parseInt 이런 래퍼 클래스의 변환 메서드를 사용해야 돼요. 자, 내가 w라고 h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때 변수 이름을 wait와 hate라고 보냈다면 받는 페이지는 이 이름을 갖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int 타입을 보냈다라고 해도 받는 값은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중요한 규칙들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W를 웨이트로 보내면 받을 때는 웨이트로 받는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그냥 얘가 W면 보낼 때도 그냥 W라고 하고 받을 때도 그냥 W라고 퉁치고 이 변수도 그냥 W라고 해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 다 통일해버려. 헷갈리니까. 자, 그럼 파라미터 값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get 파라미터는요, 변수의 이름하고 값이 URL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주소 표시율의 값을 조작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지금 화요 웹툰 탭 Q라고 들어왔는데 여기에다가 변수값을 내가 막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변수가 자기네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일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아마 여기는 메인 페이지로 가겠을 거야. 아, 이렇게 됐네. 변수값이 없으면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한 거죠. 아니면 변수에서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값만 지워버리면 받는 쪽에선 빈 문자열로 받아요. 이름도 지워버리면 받는 쪽에선 널로 받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받을 때 빈 문자열일 때와 널일 때가 전부 값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 돼요. 웹은 만들어 놓고 나면은 비정상적인 이용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초당 100번 넘게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뭔가 좀 겉멋이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비정상적인 전송이 들어오면은 그 개발자한테 그 비정상적인 전송이 감지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게 한번 만들었다가 핸드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1초에 문자가 한 몇백 개씩 들어오는데 의외로 러시아 쪽이 많았어요. 난 내 생각엔 중국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그 100번 중에 한두 개? 자, 그래서 JSP 페이지는 변수의 내용이 예상치 못한 값으로 전달될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견고한 방패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어때 꼴라요. 자, request.getParameter 유저 아이디라고 받아서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 값이 널인 경우, 아예 URL의 변수 이름 자체가 명시가 안 된 경우입니다. 빈 문자열인 경우, 변수의 이름만 있고 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값이 아닌, 정상적으로 값이 포함된 경우, 이름과 값이 모두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나는 숫자 값이 전달될 줄 알았는데 문자열이 전달됐다.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request.getContext는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의 문자열을 리턴한다 그랬죠. 그래서 링크나 폼 태그의 액션 URL 지정할 때 절대 등록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슬래시 뭐 헬로 웹이라고 적어도 아무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바뀌면 다 뜯어 고쳐야겠지 이거. 그리고 지금은 http://localhost 땡땡 8080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페이지 주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상용화를 하면 http:// 여기는 여러분들 회사 사이트 주소가 되겠죠. 뭐 abc.co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저한테 노출하는 웹페이지는 포트번호가 80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명시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바뀔 거니까 애시당초 URL 지정할 때 명시를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웹사이트 접근할 때 딱 주소까지 치고서 바로 페이지 들어가지 뒤에 슬래시하고 뭐 입력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상용화 시키면. 만약에 여기에 내가 슬래시 헬로 웹이라고 문자열로 적었다. 그럼 모든 페이지를 다 따라다니면서 적어놓은 거 다 지워야 돼요. 상용화 시킬 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상용화 시킬 때 알아서 여기가 빈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수정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URL 걸 때는 무조건 앞에 때려 박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JSP에서 설명하는 건요, 스프링 가서도 계속 유지되는 내용들만 설명하는 거예요. 스프링으로 원리 설명하는 것보단 그래도 JSP가 좀 코드가 간단해서, 이거 스프링 가면 내용 코드 엄청 길어지거든요. 자, 여기선 지금 ANS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값만 다 다르게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받는 페이지에서는 ANS라는 이름의 변수를 수신하면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 감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from.jsp에서 보내요. 자, 페이지가 열려서 주소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 세팅되어 있고 변수 값들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받는 페이지 2.jsp입니다. 자, 페이지 맨 위에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UTF-8 이거 적어야 된다 그랬죠? request.getParameter ANS라고 받아요. 받는 거 무조건 스트링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화면에 출력할 결과값을 널로 세팅을 하고 if문에서 ANS가 널이거나 ANS가 빈 문자열이라면,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코드가 지금 생소할 텐데 뭔가 문자열을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따옴표 안에 지금 보지 마세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out.print 출력했어요. 리턴했어요. 이 페이지 하나가 메서드라 그랬죠. 메서드 중간에 리턴하면 뭐가 돼? 종료잖아요. 값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걸 출력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예외 처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코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안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중에 요거 두 개는 지금 기능 설명을 할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써야 돼. 자, 제가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아, 두 개 만들게요. 어제 파이썬 수업한 거고. 파이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제가 HTML 파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hello.html 이라고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게요. world.html. 자, 만들었어요. 페이지 알아봐야 되니까 제목은 적읍시다. 뭐 HTML 알아보는데 별 부담 없죠 이제. 자, 여기서는 월드 이렇게 해서 헬로에서 월드로 링크를 걸게요. world.html.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이거 클릭하면서 월드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단순한 링크 건 거야.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나중에 추가가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HTML 안에서 스크립트란 태그 안에 들어가요. 이 스크립트 태그는 HTML 안에 어디든 놔도 돼요. 여기 와도 상관없고 헤드 안에 와도 상관없고 어디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완전 독립적인 언어니까. 자, 이 자바스크립트 명령 중에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하면은 화면상의 메시지 박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링크 걸면 일로 넘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게 alert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종특 중에 하나가요, 문자열에 헛다운표 써도 돼요. 문자열을 만들 때 헛다운표 써도 돼요. 쌍따옴표 헛다운표 안 가려요. 앞뒤 짝만 맞으면. 일단 이게 첫 번째 종특이고,
자, 웹브라우저에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 있죠? 이걸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능 유추할 수 있을걸? 히스토리 점 백. 뭐겠어요? 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링크를 걸면 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발동하겠죠? 그럼 메시지 박스가 떠. 얘가 동작하면 그냥 강제로 뒤로 워프하는 거죠. 이거를 자바 코드에서 if 문으로 감싸면, 자바 코드에서 if 처리하면 자바의 조건문이 성립될 때만 이게 노출될 거 아니에요. 변수가 비정상적일 때만 이걸 노출하게 하면 에러 메시지 표시하고 전 페이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HTML 없어도 동작 가능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넣어도 돼요. HTML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애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링크 걸었을 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끼고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 여기 코드 보세요. 자, 아까 그 스크립트 태그를 문자열로 만든 거야. 모든 HTML은 자바에서 문자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란 변수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열고 알럿 콧다운표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바 문자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 알럿 값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딱 보여주고 히스토리 백 전 페이지로 돌아가라. 이 명령만 꼴랑 남겨주고 처리 종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는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되겠어? 메시지 박스 보여주고 전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언제 실행돼? 값이 없을 때만. 값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if문 건너뛰니까 요거는 동작을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자, if문을 건너왔다면 ANS가 정상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false int로 숫자로 바꿉니다. 만약에 얘가 300이면은 리절트는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아닙니다. 자, ANS가 사용자가 클릭한 변수 값이고 리절트는 변수 값에 따라 만든 정답 여부예요. 이거를 여기서 출력해주면 그럼 우리는 단지 이 2.jsp 하나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다채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결과를 보고 싶으면 브라우저 주소 표시에서 변수 값을 강제로 삭제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외를 디테일하게 처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넘어오기에 ANS가 널이거나 혹은 ANS가 equals 빈 문자열일 때만 처리하고 있죠. 근데 얘가 띄어쓰기가 겁나 많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공백이 아니니까 못 걸러요. 혹은 ANS 값에 ABC라고 적었다. 공백이 아니니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이스바만 엄청 쓰거나 ABC 같은 얼토당토하는 문자열을 적으면 false int에서 에러 날 겁니다. 그러면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다음에 뭘 또 해야겠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false int를 하기 위해서 숫자 형식이 맞는지 검사를 한번 더 해줘야 돼요. 정규 표현식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정규 표현식까지 들어간 풀 버전은 좀 나중에 나올 거고 지금은 그냥 원리만 체크하세요. 지금 그것까지 다 하면 예제 너무 길어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get 파라미터라는 걸 활용하면 페이지 작업 효율성이 늘어나요. 자, 이것도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그 네이버 웹툰 페이지 얘기했었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이건 좀 옛날 버전 네이버 웹툰인데 보면은 전부 다 한 페이지예요. 링크가 파라미터 값만 틀려. 최신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주소 확인했었죠? 네이버 웹툰 페이지 보면은
브라우저. 자, 네이버 웹툰 페이지 요일별 웹툰 보면은 죄다 페이지 주소가 그냥 웹툰에서 끝나요. 탭이라는 파라미터만 바꿔. 선생님 이거 확장자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블릿 이상 대체로 스프링 가면은 페이지 주소를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부터 확장자를 빼도 됩니다. 그때 가면은 실제 이 URL과 파일 경로가 매칭이 안 돼요. 왜냐면 URL을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요. 이거는 그런 스타일이고, 어쨌건 한 페이지의 변수값만 바꾼다는 거지. 자, 근데 거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의 이름이 comic.naver.com/웹툰이에요. 얘는 주소 뭘까? 수요 웹툰은 똑같은 주소일 거 아니에요. 변수 이름만 바뀌고. 결국은 지가 지한테 링크 건 거예요. 이거 뭐 옛날 버전도 마찬가지니까. 이 월요일부터 일요 웹툰까지 주소가 다 이거예요. 얘네 보면 확장자가 NHN이죠. 옛날 페이지 주소는 이랬어요. 이거를 요일별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월요 웹툰에서 수요 웹툰으로 링크를 걸면은 여기에서 일로 링크를 건다고요. 그러니까 지가 지한테 링크를 거는 거야. 이거 돼요. 안 될 이유 없어. 그러면서 변수값만 바꿔치기 하면은 값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링크를 지정합니다. 자, 4번 개색 department.jsp인데요. 지 자체가 department.jsp야. 근데 지가 지한테 링크 걸면서 dptno 101부터 202까지 다 보내요. 컴퓨터공학과 링크 걸면서 101, 멀티미디어 학과라고 링크 걸면서 102, 전자공학과 201, 기계공학과 202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는 변수값을 안 갖고 있겠죠? 근데 이 중에 뭔가 클릭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다시 들어오면서 변수값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변수값이 없고 링크 클릭하면 변수값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상단에 request.setParameter encoding 그리고 아까 그 deptno를 받아요. 지가 지한테 보낸 변수야. 자, 디파트먼트 모델 빈즈 아까 하나 만들어놨죠? 룸복 테스트 하느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객체 만들고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세터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링크에서 뭘 클릭했는지에 따라 변수의 값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디파트먼트 값이 널이 아닐 때만, 디파트먼트 객체가 존재할 때만, 만약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면 학과 정보를 테이블로 뿌려서 출력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떠요. 변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중에 뭔가 클릭하면 지가 지한테 변수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정보가 생기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페이지로 5개 페이지 효과를 가져와요. 자, 실행 한번 같이 해볼게요. 대파라미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제 코드 축소도 안 되네. 처음에 이클립스에서 실행하면 URL에 파라미터 변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실행했을 때 URL 변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처음부터 가동을 합니다. 인코딩 세팅하고 변수 값을 받았는데 변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이 DEPT NO 값은 널이겠죠. 자, 디파트먼트 객체를 선언을 했는데 이 DEPT NO가 널이 아닐 때만 동작하라고 if문을 칠했으니까 지금 파라미터 없으니까 널이라며. 그럼 이 if문은 통째로 건너뛰는 거죠. 자, if문 통째로 건너뛰읍시다.
링크는 그냥 출력해주면 되고요. 자, 디파트먼트가 널이라며. 그럼 이게 나오는 거지, 처음에. else는 안 하겠죠? 자, 사용자가 이 중에 컴퓨터 공학과를 클릭했어.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링크를 걸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요. 페이지가 이동하니까. JSP 페이지는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다. 자, 그러면 아까 101 들어왔죠? 101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DEPTN어가 널이 아니네요? 그쵸? 그럼 선언한 객체를 이제 여기서 할당을 해요. 이제 얘 널 아니에요? 그리고 DEPTN어가 101일 때 요렇게 세팅해라. 그럼 나머지 값에 따라 세팅되는 내용은 다르겠죠? 자, 이렇게 if문을 실행하고 넘어갑니다. 메뉴는 그냥 출력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디파트먼트 위에서 할당했잖아. 널 아니잖아. else로 가겠죠. 그럼 이제 디파트먼트가 널이 아니니까 겟터를 써서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나는 파일 하나 만들었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만든 거랑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조냐, 왜? 자, 여기까지 실습하세요. 자, 아무래도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톰캣 폴더 안에 보면은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보면은 JSP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클립스에 톰캣을 연결하죠. 설정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면 설정이 잘 돼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바 리소스 안에 라이브러리스 안에 보면은 서버 런타임 아파치 톰캣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가 다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근데 꼭 이거 세팅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 열어서 자바 빌드 패스 열어서 여기다 자르 파일 넣으란 얘기를 해. 완전 다 헛소리야. 인터넷에서 이따위 얘기 보고 따라하지 마. 안 되는 건 아닌데 설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면 모르겠는데 JSP에서 이 화면 열면은 그건 덜 떨어진 애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자바에서 이거 자동으로 하려고 메이븐을 건 거거든요. 메이븐을 건 이상 이 화면을 열 이유가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우리가 JDK를 꽤 높은 버전을 깔았죠. 아마 17인가 19인가 깔았을 거예요. 뭐 17에서 19 사이를 깔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궁합이 맞는 이클립스 버전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가 새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버전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깔아서 서로 연동을 시켜야 되면은 다 궁합이 맞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톰캣을 다운로드 받으러 갔는데 최신 버전은 아직 알파라서 한 단계 낮은 버전 10을 받은 거예요. JDK 버전 궁합에 맞는 걸 받은 건데 이거보다 버전이 낮으면 자바도 버전 낮춰야 돼요. 자바도 버전 낮추면 이클립스 버전 한 2, 3년 전 거 찾아서 깔아야 돼요. 궁합이 맞는 게 다 있어. 이걸 흔히 버전 파편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무시하면은 설치를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설치할 때 이클립스 버전이 최신 버전이 버그가 있었고 힘겹게 버전 찾아서 최적화된 버전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자, 제가 임의로 여기 get이라고 하는 예제에 임시로 예제를 하나 더 만들게요. 뭐라고 말해볼까?
from2.jsp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그 페이지를 만들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까는 선택지가 있었죠. 이제는 입력을 받을 거예요. 직접 여기에 맞는 입력을 받으라고 할 거예요. 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폼 태그 들어가죠. 자, 레이블 4 엔터. 그 다음에 정답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인풋 태그를 넣겠습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넘버 숫자니까 네임은 엔터. 아이디는 포속성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엔터. 자, 여기에 제가 네임 속성을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네임 속성을 임의로. 자, 그 다음에 폼 태그에 액션 속성에 요 정답을 받는 요 페이지를 입력합니다. 요 페이지는 ANS라고 하는 답만 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액션에다 줄게요. 폼 태그의 액션에다가. 전에 폼 태그 액션 속성 설명할 때 입력값을 수신받을 웹 프로그램 페이지 주소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시작합니다. 자, 입력하고, 버튼이 없구나. 버튼 타입, 서브밋. 정답 제출. 자, 입력하고 버튼 누릅니다. 값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주소를 복사합시다. 주소 복사해서 위에다 붙일게요. 자, 2.jsp의 변수 이름이 전송됐는데 변수 이름이 헬로월드라고 갖고 제가 입력한 값이 날라갔어요. 자, 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변수 이름으로 쓰여요. get 방식을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네임 속성이 변수 이름이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폼 태그는 웹 프로그램하고 인수인계되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2.jsp에서 변수를 지금 ANS라고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네임 속성 값은 뭐가 돼야겠어? 정상적으로 값이 전달되려면 여기를 ANS라고 맞춰주면은 URL을 날아갈 때 변수 이름이 ANS로 바뀌어서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 답안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값이 전달이 되죠. 300이라고 입력하면 정답입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폼을 통해서 보내건 링크를 통해서 보내건 어떻게든 URL에 변수만 실어서 보내면 받는 페이지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다 받아줘요. 자, 요거는 뭐 따로 실습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교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퀴즈 1.jsp입니다. 자, H1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폼 액션은 request.get context path 밑에 04 언더바 get 폴더 안에 퀴즈 2.jsp로 넘길 거예요.
레이블 안 넣을게요. 귀찮으니까 레이블 안 넣을게요. 그래서 아이디 수도 안 넣었어요. 이렇게만 했어요. 왜 이런 페이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MBTI 검사 거의 다 해봤죠? MBTI 검사 같은 거 보면은 페이지에서 답안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답안 선택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답안 선택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쭉 지속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한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게 얼마나 노가다인지 알려줄게요. 퀴즈 투.js를 만들게요.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합시다. H1 나이를 입력하세요. 폼을 복사해서 퀴즈 .js를 보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에이지, 넘버. 자, 그 다음에 퀴즈 3.js로 가서 이번에는 성별을 선택하세요로 갑시다. 자, 퀴즈 리절트. 그래서 인풋 타입 라디오, 네임은 성별, 밸류는 남자. 홈태그로 보내는 건 URL 인코딩 안 해도 돼요. 홈태그는 HTML 해줘요. 여자.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는 같은 값으로 묶인겠죠? 이제 실행을 할게요. 아직 결과 페이지는 안 만들었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서는 보냈으니까 받아야지, 안 받았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받아야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코딩이 좀 귀찮아져요. 그래서 복사하는 게 좀 생겨요. 왜 탭키가 안 쳐지냐? 자, 스트링 타입의 네임은 request.get parameter name,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 받으면 이 변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살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변수를 보내는 영역은 여기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든 그 값을 같이 보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를 하나 낑기는 거예요. input 타입 텍스트라고 한 다음에 네임은 같은 이름으로 보내야 다음 페이지도 받을 때 편하니까 네임이라고 맞춰줍니다. 자,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에다가 뭔가 값을 넣어주면 페이지가 등장할 때 짠 그 값이 세팅된다 그랬죠.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 값이 딱 세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기왕이면 이 값을 세팅시키지 말고 변수 받은 걸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name이라는 값이 이 변수에 담기죠. 그게 인풋 태그의 밸류로 세팅되죠. 그럼 제출하기 누르면 폼 안에 있는 게 싹 전송되니까 같이 전송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를 뭐 20이라고 입력해서 제출하기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갈 때 URL이 이렇게 변수가 같이 포함된다고요. 네임 있고, 여기 네임이 보냈으니까 있고, age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설문조사 할 때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숨겨야 될 거 아니야. 인풋 태그 중에 숨기는 거 뭐라고요? 그쵸. HTML에선 쓸 일이 없지만 웹 프로그래밍 가면 겁나 쓸 일 많다 그랬죠? 히든으로 숨깁니다.
그러면은 화면 새로 고침했을 때, 아이고, 네임을 히든으로 줬네. 타입을 히든.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화면은 숨기지만 소스 보기 하면은 폼은 여전히 있어요. 화면상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출하기 누르면 이만큼이 같이 전송되겠죠. 자, 이제 나이 20이라고 하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성별 페이지. 여기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인지 적어줘야지. 그치? 남자 여자.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에 전달되는 변수는 몇 개예요? 두 개가 되죠. 그러면 두 개 받아야지. 자, 하나 받고 에이지도 받고. 그럼 이걸 여기에서 또 히든으로 숨겨야지. 이런 식으로 히든으로 숨겨줘야죠. 자, 네임과 에이지를 같이 숨깁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소스 보기 했을 때 히든으로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값이 이렇게 숨어 있죠. 그리고 새롭게 선택하는 값이 또 날아가겠죠. 자, 이제 남자 선택하고 제출하기 눌러요. 자, 리절트 페이지는 안 만들었어요, 제가. 아직.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리절트.jsp를 만듭시다. 그럼 그냥 퀴즈 3 복사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퀴즈 리절트.jsp는 이제 성별에 관련된 값도 들어있겠네요. 선택한 결과는, 응답 결과는 변수 다 받았으니까 이제 쓰면 되지. 이름, 네임, 나이, 성별. 이제 뚜루룩 받겠죠. 페이지 하나에서 변수가 다 쓰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쓰기 위해선 이렇게 달고 다녀야 돼요. 이걸 웹페이지 상태 유지 기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죠. 자, MBTI 문항 몇 문제?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토 나오는 거지. 그런 거 볼 때마다 맨날 와, 여기 또라 이걸 다 했네 그 생각만 한다니까. 나는 진짜 시간 많은 애들이야 그거. URL을 변수로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폼 태그에 대한 상태 유지예요. 그럼 링크로 상태 유지는 어떻게 하느냐? 링크로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변수값 받을 거 아니야. 이제 여기에 계속 실어서 보내야 돼요. 링크에다가. 자, JSP. 리서치 1.jsp. 이쯤 되면 조금 귀찮으니까 Q1 뭐라고 문항이 있다고 칩시다. 리서치 2.jsp 다 똑같은 페이지로 보내요.
단어 선택이 안 되네. 이게 HTML 쪽은 이클립스로 코딩하는 게 좀 되게 불편해요. 자, 여기에 1번 문항에 대한 답안이니까 ANS1은 1번 답안, 2번 답안, 2번 답안, 2번 답안. 사지선다만 합시다. 다 똑같은 이름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리서치 2로 가면서 ANS 1번에 대해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라고 쭉 하나 사지선다로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리서치 2. 자, 리서치 2는 2번 문제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2번 문제의 답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1번 문제의 답안은 받겠죠. 이 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1번 페이지의 답안을 이렇게 받겠죠. 이거를 여기에 같이 실어서 보내야 돼. 1번 페이지의 답을. 그래서 ANS1 이퀄한 다음에 이전에 받았던 답을 여기서 실어줘요. 그리고 AND로 구별해요. 이거를 일단 다 똑같이 거는 거야. 자, 1번 페이지부터 실행을 해볼게요. 자, 2번 답안을 선택하면 퀴즈 2로 넘어왔잖아요. 요 링크의 소스를 보면은 ANS1에 대해서 2를 선택했다라고 다 일단 이전 답안을 누적해 놓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골라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 이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리서치 3으로 가면 자, 이제 3번 문항. 얘는 이제 답안을 전 페이지로부터 2개를 받는 거죠. 그럼 ANS 2번에 대한 답안은 이렇게 변수 다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전부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값들을 똑같이 걸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AND 쳐서 새로운 문제를 또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럼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과 페이지 리서치 리절트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리서치 리절트에서는 값 3개 받았으니까 3개 받아야지. 그래서 응답 결과 (1번) 문항에 대해서는 ANS1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번 페이지에서 일단 ANS1을 보내. 이걸 2번에서 받아서 문제에다 일단 다 실어놓고 새로운 걸 추가해요. 그럼 2개가 날아가죠? 3번에서는 2개 받고 레이스 거는 거야. 2개 받고 또 하나 더 올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 페이지는 3개 받았으니까 3개 받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그냥 3개 콜한 거예요. 레이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1번 처음에 3번 택했어요. 2번에서 4번 그 다음에 1. 뭐야? 어디서 계속 리서치 링크 잘못 걸었다. 리서치 2 리서치 2에서는 리서치 3으로 가야죠. 리서치 3에서는 리서치 리절트로 가고. 오케이. 다시 1 Q2 Q3 오케이. 자,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이런 식으로. MBTI 몇 개라고? 혹시 주변에서 누가 외부로 설문조사 해달라 그러면 만든 게 기특해서라도 한번 해줘요. 웬만한 개인정보 날라가는 게 아니면.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을 거야. 이게 이제 갭 링크와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사용했을 때의 그 상태 유지 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큰 쇼핑몰 말고 이런 네이버 쇼핑몰 말고 일반 쇼핑몰 없나? 이런데 자 뭐 여기서 선택하고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냥 이 과정에서 이미 DB 한번 들어간 거예요. 이건 DB 셀렉트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체크한 다음에 주문하기를 눌렀다. 그럼 주문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로그인하고 왔어. 여기서 만약에 회원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선택한 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죠. 타입은 주문. 그 다음에 SSL ID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마 그 인증 ID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히든으로 돼 있는 인풋 타입 히든으로 돼 있는 애들을 찾으면은 이렇게 뭔가 변수들이 엄청 숨겨 있어요. 이게 다음 페이지의 변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날리는 것들이에요. 사실 마우스 우클릭을 막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그림 못 포가게 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고. 자, 요게 이제 웹페이지 상태 유지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했었던 거 그냥 소스 파일 올렸어요. 하실 분들은 다들 따로 이제 내용 참고만 하고 직접 실습하시는 거 제가 강의실에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스크린샷 굳이 떠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요거까지 해서 마무리합시다. 포스트 건드리면 오늘 수업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포스트는 내일 할게요. 사실 포스트는 오늘 다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자, 요거 실습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